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시장 전반에 아주 붉은색 하락 기류가 선명했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숫자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다들 좀 철렁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데이터 이면을 막 들여다보니까 아주 이상한 좀 모순적인 상황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막 수천억 원이 청산되면서 말 그대로 피가 낭자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돈을 완전히 빼서 시장 밖으로 도망을 치기는커녕 그 디파이 거래량은 무려 1000%나 폭증을 했단 말이죠. 디파이가 1000%면 이건 진짜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거대한 자금들이 도대체 어디로 또 어떻게 숨어든 건지 오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표면적인 숫자 하락만 보면 그냥 장이 안 좋다 이렇게 넘기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보여준 움직임은 그 단순한 자산 가치의 하락이 절대 아닙니다. 자본이 위험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내부에 어떤 그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 하루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토큰포스트 시장 데이터나 청산 리포트 그리고 심층 뉴스들은 단순한 시세 읊어주기가 아닙니다. 청취자님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반드시 캐치하셔야 할 핵심적인 신호들만 좀 골라내어 볼까 하는데요. 네, 늘 그렇듯 이 개별적인 뉴스들도 결국 하나의 큰 줄기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단기적인 하락이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랑 어떻게 맞물리는지 오늘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시세부터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오후 4시 5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2.38% 하락해서 79,4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8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진 거네요. 네, 꽤 뼈아픈 구간이죠. 이더리움 역시 2.68% 하락한 2,274달러였고요.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다 약세인데 눈에 띄는 예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트론, 그러니까 TRX만이 유일하게 1.19% 상승하면서 혼자 독자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60.23%로 소폭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대장주 하락이랑 점유율 감소가 동반됐다는 건 시장 전반의 투심이 위축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자금들이 허공으로 그냥 증발해버린 게 아니라는 첫 번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아, 자금이 증발한 게 아니다. 그럼 그 자금의 향방을 추적하기 전에 오늘 하락을 부추긴 직접적인 원인? 그 레버리지 시장 지표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지표가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긴 했죠. 맞아요.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2억 4,589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수천억 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오, 수천억 원이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건 규모가 아니라 비율이거든요. 4시간 기준 청산액을 딱 뜯어보니까 약 82%가 가격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롱 스퀴즈 현상이 나타난 거네요. 시장이 떨어질 때 상승을 기대하고 빚을 냈던 자금들이 임계점을 못 버티고 한꺼번에 확 무너져 내린 거죠. 예전에는 이걸 막 배의 한쪽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배가 크게 기울면서 바다로 떨어지는 상황, 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직관적이긴 한데 사실 그건 결과만 보여주는 비유고요. 그렇죠. 작동 원리까지는 설명이 안 되죠. 오히려 가파른 언덕 위에 촘촘하게 세워둔 도미노가 무너지는 거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파생상품 거래소의 알고리즘은 감정이 없잖아요. 투자자 증거금이 부족해지는 특정 가격에 딱 도달하면 거래소는 그냥 기계적으로 담보 잡힌 비트코인을 시장에 강제 매도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살짝만 떨어져도 첫 번째 사람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막 던져지고 그 매도 물량 때문에 가격이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하락한 가격이 정확히 두 번째 사람의 강제 매각 조건을 건드리면서 또 팔리는 거죠. 연쇄작용으로요. 맞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롱 청산이 82%나 몰렸다는 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코인을 판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눈사태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롱 청산 비중이 무려 94.66%였습니다. 와, 94.66%면 거의 뭐 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었네요. 레버리지가 얼마나 폭발적인 하락 압력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적 사례죠. 자, 그럼 처음에 던졌던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강제로 튕겨져 나온 자금들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파생상품 시장 24시간 거래량은 15.56% 감소를 했어요. 레버리지 쪽에서 거래가 확 죽은 거죠. 네, 그런데 정반대로 디팔 거래량은 무려 1030%나 폭증을 했단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도 약 119% 늘었고요. 이게 오늘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큰 충격이 오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서 아예 증권 계좌에서 돈을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은행으로 다시 돈을 가져가 버리죠. 네, 그런데 오늘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돈을 빼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달러랑 가치가 연동돼서 변동성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을 바꾸고 그걸 이자가 나오는 디파이 생태계에 예치를 한 거예요. 폭풍우 같으니까 아예 바다를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냥 항구에 있는 안전한 방파제 안쪽으로 배를 잠깐 대피시켜 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금의 피난이자 재배치 과정인 거죠. 시장에 대기자금이 여전히 튼튼하게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언제든 기회가 오면 다시 자산시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체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편적으로 가격이 내렸다고 장이 끝났다 할 게 아니라 자금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다룰 첫 번째 핵심 뉴스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미국 상원의 규제 움직임이죠. 네, 단기적인 흐름을 넘어서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중장기적인 변수입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이르면 8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수정 심의에 착수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표결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정치권이 지금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잖아요. 맞아요. 해리스 X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등록 유권자의 52%가 클래리티 법안을 지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거죠? 암호화폐 이용자들의 72%가 상대 정당 후보라도 이 법안을 지지하면 교차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철저하게 자산 보호랑 규제 명확성만 보고 투표하겠다는 거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특정 이슈 하나로 교차 투표를 하겠다는 집단이 70%가 넘는다는 건요. 그래서 지금 시에라리티 법안이나 지니어스 법안이 실질적인 입법 궤도에 오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청취자님이 꼭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보통 다른 산업에서는 규제가 생긴다고 하면 악재로 받아들이잖아요. 성장을 가로막는다고요. 그쵸. 약간 족쇄처럼 느끼죠. 하지만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규제의 명확성은 정반대입니다. 제도권 거대 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합법적인 수문 역할을 하거든요. 앵커리지 디지털 CEO가 그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이 딱 떠오르네요. 현재 지니어스 법안 통과만 기다리면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대기 중인 전통은행이랑 빅테크가 약 20곳에 달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나 우리가 아는 IT 공룡들이 출발 신호만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법적 리스크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 상원을 통해서 규제가 명확해지면 이 20개 기관이 일제히 시장에 진입을 하겠네요. 기존의 거대한 전통금융 인프라가 블록체인 위로 직접 올라오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비단 미국만의 현상도 아닙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외환거래법 개정안 말씀이시죠. 이제 한국이랑 해외 간에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업체는 기획재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네, 글로벌 규제망이 지금 착착 정비되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자산 이동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건 이제 이 시장이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간다는 증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거대 빅테크랑 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쏟아낸다고 치면 도대체 누가 그 엄청난 양의 코인을 소비할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핵심 이슈인 인프라 뉴스가 등장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재밌어지는 구간인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AWS가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랑 손을 잡고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 페이먼츠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이름이 좀 길긴 한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율 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스스로 결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한테 지갑을 쥐어주고 알아서 돈을 쓰게 만든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면 그냥 자체적으로 아마존 크레딧 같은 걸 만들어서 쓰게 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외부 블록체인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아마존 생태계 안에서만 놀 거면 크레딧으로 충분하겠죠. 하지만 미래의 AI 에이전트는 하나의 플랫폼에 갇혀있지 않거든요. 구글 데이터도 사고 우버도 부르고 해야 하는데 각자 그 다른 포인트를 쓸 수는 없잖아요. 국경이나 플랫폼 상관없이 1초 만에 정산되는 공용 화폐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X40의 프로토콜이랑 스트라이프의 프라이빗 지갑 기술이 들어간 건데요. 프라이빗 지갑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존 은행은 계좌를 열 때 신분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AI는 코드로 돼 있으니까 신분증이 없죠. 그래서 신분 인증 없이 코딩만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비수탁형 지갑이 필수적인데 그걸 프라이빗가 제공합니다. 인간 신분증이 필요 없는 AI 전용 은행 계좌네요. 그럼 X402 프로토콜은요? 기계는 기계가 협상하고 결제하는 통신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서버가 이 데이터는 0.01달러야 하고 요구하면 AI가 오케이, 여기 스테이블 코인 전송할게 하고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기계의 표준 규약인 거죠. 와, 이걸 우리의 일생으로 가져와서 상상해보면 진짜 소름 돋거든요. 1년 뒤에 제 AI 비서가 휴가 비행기표를 찾고 있는데 5번만 유효한 초특가 항공권이 뜬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저한테 결제할까요? 물어보다가 매진됐겠지만 이제는 AI가 자기 지갑에 있는 코인으로 1초 만에 알아서 사버리는 거죠. 바로 그 에이전트 경제가 도래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향후 AI 에이전트 거래량이 인간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아까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를 마쳤다고 했잖아요. 그 코인들의 가장 큰 소비자가 결국 초당 수천 번을 결제하는 AI가 된다는 거네요. 이 산업적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느낌입니다. 네, 전통금융의 블록체인 진입과 AI 인프라의 결합,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인 거죠. 자, 그럼 이걸 다 종합해봤을 때 청취자님은 앞으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 시장을 주시해야 할까요? 오늘 관전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 변수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ETF 자금 유출이 흐름입니다. 아까 디파이로 자금이 많이 갔다고는 했는데 현물 ETF 쪽에서는 좀 빠졌잖아요. 네, 5일 연속 이어지던 순유입이 끊기고 5월 7일 기준으로 미국 현물 ETF에서 2억 7,7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이고요. 이더리움에서도 1억 400만 달러가 유출됐죠. 단기적인 충격에 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한 거군요. 네, 이 유출이 하루 이틀 단기 현상인지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지는지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보안과 생태계 리스크입니다. 오늘 레이어제로 랩스의 보안 논란이 있었는데요. 멀티시그 지갑을 운영하면서 기본 라이브러리 계약을 업그레이드할 때 시간 지연, 즉 타임락 기능이 없다는 게 지적됐습니다. 타임락이 없다는 게 정확히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금고 규칙을 바꿀 때 보통 3일 뒤에 바꿀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돈 빼세요 하고 예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없다는 건 소수 관리자 서명만 있으면 아무 예고 없이 즉각적으로 규칙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럼 관리자가 해킹당하면 1억 7,800만 달러나 되는 돈이 순식간에 탈취될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에 코인베이스 클라우드 장애도 있었고 테더 측에서 최근 30일간 약 5억 1,500만 달러 규모의 371개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중앙에서 내 지갑을 동결할 수 있다는 이 딜레마가 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어떤 건가요? 특정 코인의 변동성, 즉 종목별 차별화 장세입니다. 오늘 하락장에서도 청산 히트맵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TON, 톤코인의 청산 피해가 컸거든요. 반면에 TRX 트론은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거시적인 흐름에 휩쓸린다고 다 똑같이 빠지는 게 아니군요. 네, 과도한 레버리지가 쌓인 종목과 견고한 펀더멘탈을 가진 종목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선구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딥다이브 진짜 밀도 있게 뜯어봤습니다. 82% 롱포지션 청산이라는 눈사태 속에서도 스마트머니는 디파이로 피난을 갔고요. 규제 명확성 확보로 전통은행들의 진입이 준비되는 가운데 그 유동성을 AI 에이전트가 소화할 거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춰봤습니다. 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취자님들께 철학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이죠? 코인을 막 발행하고 그 코인의 가장 큰 소비자가 초당 수만 건을 결제하는 AI 알고리즘이 된다면요. 미래의 금융 규제는 과연 다수의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할까요? 아니면 잠들지 않는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쓰여야 할까요? 시장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넘어가는 교차점에 대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금융의 잣대가 의미를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적 파도 속에서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맥락들이 청취자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